대통령 같은 경우도 복당에 되게 급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아니 큰 그림은 이제 2030년에 그 이재명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는 게 가장 큰 당연히 그거예요. 그렇죠. 목표고. 그래서 언제 복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엮어보는 아니 시나리오는 뭐 시나리오 없습니다. 시나리오 없습니까? 언제 복당하냐고. 아니 우리가 원하면 해줘요. 두 번째 씬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재명 때리는 오세훈, 한동훈. 네, 이제 세 분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그리고 한동훈 의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보수의 이제 차기 주자들로 꼽히는 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세난에 대해서 정상화 과정이다. 뭐 이제 이런 평가를 하니까 뭐 이제 정책 참사다 오 시장은 이러면서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한 거를 두고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거다 뭐 이러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이제 다른 아젠다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이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떠오른 두 차기 보수 주자의 경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좀 아무래도 뭐 이제 가장 스포트를 많이 받는 가운데 목소리 힘이 많이 실리는 시점이죠 지금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잠자리가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야 이거 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라는 그런 예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여당의 그 여당이 예상했던 대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 특검 때문에 결국은 그 이른바 보수 진영이 다 결집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20대 30대한테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스타벅스 가서 먹지 마 라는 식의 옛날에 뭐 그 반일 뭐 불매 운동 하듯이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문재인 때 했던 그 이 작가야 가지 마, 아사히 신문, 아사히 맥주 먹지 마, 뭐 하지 마. 얼마나 웃기고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공격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또 그런 걸 자행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미국 그 스타벅스를 상대로 해서 가고 안 가고는 시민들의 자유지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야 니네 부처에서 스타벅스 얼마나 먹는지 확인해봐 보고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계속 겹쳐져서 그리고 대통령의 오만 뭐 그 투표장에 가서 그걸 들고 나와서 손짓으로 해서 집어넣으라고 해서 괜찮아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여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이동 평택에서 유이동 의원이 당선된 거 그러니까 제일 뼈 아픈 건 또 북갑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선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뭐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그 본인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더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서 자리 잡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대 진영의 가장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이준석 대표와도 관계가 좋은 편이고 사실 뭐 이제 뭐 다음 대권 주자가 오세훈이냐 한동훈이냐 뭐 이런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 그럼 거기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 보수 진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권 주자로 나아가는 그림이 된다면 이제 뭐 이준석 대표와의 뭐 이제 이런 협력 이런 것도 뭐 사실 가능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약 300만 표가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또 물론 뭐 양당의 결집 때문에 제3지대 공간이 비좁기는 했지만 아마 다음 대선도 도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8% 10% 가까운 그 지지율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의 어떤 잘못된 점을 좀 보정하고 나갈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오세훈 한동훈은 아주 어려운 선거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의 주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잘 진단해 주셨지만 어저께 전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야 이제 레임덕이 진짜 찾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네, 레임덕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본인의 어떤 이번 지방선거에 완승하지 못한 그 찝찝한 승리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은 없는가요? 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 뭐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공소 취소 본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고 지방선거로 미루겠다고 했어요. 네. 그건 뭐겠어요. 하라는 뭐 얘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국적이 망가지든 간에 본인의 재판은 지우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드러낸 거고, 심지어 선거 전날에 국무회의에서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데려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문제가 있으면 사과와 취소해야 된다. 그건 공소 취소를 두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선거에 엄청난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마냥 장동혁 대표가 아니죠. 정청래 대표한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는 거의 뭐 정청래 대표한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네. 또 성벽의 비유를 하면서 네. 여당의 대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비율의 책임이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책임이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오세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그 어떤 역사적 그 증거, 본인의 어떤 당선을 통해 가지고 이 국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네.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또 두 사람이 최근에 뭐 이제 당선된 이후에 뭐 전화 통화를 뭐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복당 시기에 관련해서 뭐 이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모릅니다. 저는 뭐 그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 개인적으로 통화한 거를 뭐 주변에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나온 거는 뭐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두 분은 저는 그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경쟁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파이가 커집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서로 분열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지방 권력도 지금 거의 대부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를 빼고 서울, 경남 이런 데 네. 빼놓고는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국회 의석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 지방, 국회 다 갖고 있죠. 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대법관도 계속 증언을 해서 결국은 끝나기 전에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영향을, 자기들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수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싸워야 돼요. 네. 제대로 잘 싸워야 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흠결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번에 공소 취소 특검에서도 드러났지만 본인의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끝날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8월 전당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나겠지만 지금 거의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른바 친명과 이미 친청, 시작됐죠. 친문 해서 대대적인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취약 상태다. 민주당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난공불락이 아니고 약점이 많은, 허점이 많은 곳이다. 많은 그런 집단이다. 그러니까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제가 보기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서울시장이시니까 제약이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무회의에서 하는 발언 같은 것들이 보도가 될 것이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일 때 1대 180으로 민주당과 싸웠던 그 저력이 있고, 이번에도 선관위와 관련해서 1호 법안, 2호 법안을 발빠르게 내면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순발력과 능력으로 아마 국회 들어가면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든 혹은 어떤 본회의에서의 그 질의를 하든 간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묵직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두 분이 잘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어쨌든 반장동혁에 대해서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둘 다 주류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 이런 걸로 보면 둘이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그럼요. 뭐 저는 뭐 손을 잡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각자가 그 이재명과 민주당 전선을 형성을 해야 되고, 각자가 각자가 그 싸워 나가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공동의 목표, 공소 취소나 혹은 개헌을 통해서 그 임기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공동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은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해봤자 소용없고요.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함께 같은 팀으로서 축구를 같이 한다든가 뭐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동지애도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선이 됐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언제 돌아가는 것이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뭐 이런 걸 두고도 지금 뭐 세간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당권파, 비당권파 뭐 이제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1년은 걸릴 거다, 뭐 그 2년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바로 복당시켜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제 2년 후에가 사실 총선이니까 한동훈 의원도 2년 뒤에 선거에 다시 나서게 되겠죠. 이때까지 어쨌든 뭐 그 복당을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죠, 우리? 아니 한동훈 의원 본인은 지금 조급해하지 않잖아요. 네. 당장 지금 복당을 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당내에서 벌어지는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네.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미로 보여져요. 네. 뭐 가뜩이나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사퇴 책임론까지 이것 때문에 막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뭐 언더 찐윤이냐 반환이냐 친한이냐 이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에서 복당 문제까지 더해지면 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걸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 이 네. 복당 문제까지 더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쩌면 좀 선회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붙었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의 후폭풍 같은데 네. 이걸 잘 유지하면 아마 한동훈 의원의 복당도 어찌 보면 계속해서 당권파가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줄 수 있다. 한동훈 의원 없어도 우린 잘할 수 있다. 아. 이거 봐라. 정당 지지율 붙지 않았느냐. 국정 지지율도 낮아지지 않았느냐. 네. 마침 또 국정 지지율도 51%대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유지할 리가 만무하죠. 어저께 또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고 네. 저렇게 의제 없이 다음 총선에서 어떠한 권력을 창출하겠다라는 큰 비전 없이 이대로만 선거를 나선다면 당연히 당원들과 당 내에서도 심지어 언더 찐윤에서도 이거 한동훈 의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 언더 찐윤에서도. 네, 그게 제가 아마 그 시기는 총선 전 1년 전 정도 그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복당의 어떤 수요 내지는 주장과 요구가 생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럼 내년도 중순쯤이라는 건데 그럼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복당에 되게 뭐 급하진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시위를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좀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아니 큰 그림은 이제 2030년에 네. 그 이재명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는 게 가장 아니, 큰 당연히 그거야, 그렇죠. 목표고 그다음에 앞선 것은 2028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110석이 됐나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의석을 늘리는 거 그래서 그 150석을 놓고서 이제 싸우는 거 그게 뭐 저희의 당장 목표잖아요. 네. 그거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그 이 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 있기는 하지만 이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강한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능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 밖에 있을 때도 그 아무런 백의종군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면서 예를 들면 그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네. 검찰은 오늘 죽어 자살했다라는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던지면서 네. 분위기를 확 바꿔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원내에 여전히 20여 명의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있고 원 외에도 저도 원외입니다만 저희도 거의 한 30명 정도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 모여서 그 서로들 얘기들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친윤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계파가 한동훈계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무소속이니까 법안 내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아니 거기서 10명 정도 의원들로부터 그걸 받는 거는 의원이 아닐 때도 했어요. 그거야 뭐.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급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역량과 능력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네.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 된다고 봐요. 지금은 북갑에서 계속 인사하고 있잖아요. 당선 인사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보는데 네. 그 처음에 그 선거 전에 내려갔을 때도 그렇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거 캠페인의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여쭤보고 아니 시나리오는 뭐 시나리오 없습니다. 시나리오 없으니까 언제 복당하냐고. 아니 우리가 원하면 해줘요? 물론 아 그걸 우리가 원하면 해주면 그럼 금방 복당하겠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도체제 개편과도 당연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는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 말고는 뭐 이제 나서기 어려울 거다. 이준석 대표는 뭐 이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를 한 게 좀 이제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에 출마해서 독자적으로 몇백만 표를 받은 이제 경쟁력을 입증하긴 했지만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 주자가 돼야 사실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뼈아픈 얘기죠. 네. 김종인 위원장님은 항상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셨던 분인데 물론 뭐 지금 막 이제 막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크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뼈아픈 얘기라고 저희는 반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방송에서도 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 사람은 이준석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저도 역시나 개혁신당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도 저희가 뼈아픈 실책, 뼈아픈 성과를 받아들였지만 저희가 이번에 던진 의제는 AI였어요. AI라는 게 그냥 하종우 의원처럼 후보처럼 AI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의 효율함을 한번 해보자. 매년 4천억씩 나가니까 이 국민들의 세금 좀 아껴보자라는 식으로 플랫폼도 만들어보고 아주 젊은 층한테 99만 원 선거라는 캠페인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당선자를 못 냈지만 그런 의미 있는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지금 AI라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저는 언젠가 머지않아 저희 정당이 내세우는 비전, 의제, AI라는 그 강력한 뭔가 이 도전적인 어떤 주제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선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3당이라서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성하고 성찰해가지고 더 크게 나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